다툼이 많은 부부가 있다면 나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잠깐만 그게 아니고 잠깐만 알겠는데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누가 잘못했는지를 선명하게 가리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잘못을 잘 그렇게 가릴 것 같으면 탄사를 하세요. 오히려 부부라는 건 뭐냐면 알아. 당신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알아. 그리고 내가 그걸 이만큼 이해하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혼하는 부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자주 싸우는 부부들은 보면 두 가지예요. 첫째, 잘 안 들어요. 두 번째,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듣기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보통 행복한 부부들은 들으려고 하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내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어. 한 번만 더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를 자주 하는 반면에 진짜 극단적으로 싸우는 부부들, 자주 싸우는 부부들은 보면 일단 잘 듣지도 않지만 또 잘못 들은 데다가 잘못 들은 걸 자기 마음대로 곡해를 해요. 싸움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싸우는 부부들이 가지고 있는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안 듣는다는 거거든요. 네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머릿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내 배우자의 이야기, 내 파트너의 이야기가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나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잠깐만 그게 아니고 잠깐만 알겠는데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누가 잘못했는지를 선명하게 가리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잘못을 잘 그렇게 가릴 것 같으면 탄사를 하세요. 오히려 부부라는 건 뭐냐면 알아. 당신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알아. 그리고 내가 그걸 이만큼 이해하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부 간의 이야기를 할 때 전 이런 얘기를 해요. 30%는 들어라. 20%는 말해라. 그리고 50%는 고개만 끄덕여라. 그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못 듣는 게 차라리 나은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맞다고 인정해주는 그 지점이 50%인 거예요. 전체 100% 중에 20%는 내 말 한다라고 생각하면 싸울 일도 없습니다. 5대5가 아니에요. 결국 이혼하는 부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이혼해요. 이혼해라는 말을 자주 하면 할수록 이혼은 당겨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불러요. 이혼에 대해서 말을 하는 순간 그게 현실이 돼버리는 거죠. 대신에 이혼을 다음 생에도 안 할 것 같은 부부들이 있어요. 이 부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사랑해가 아니고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런 긍정적인 반응, 긍정적인 피드백이 어쩌면 사랑해보다 훨씬 더 이 부부를 단단하게 묶어주는 사랑의 악교가 아닌가 싶어요. 이 사람은 나를 수용해주는 사람인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근원적인 안전감을 주는 단어가 바로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럼 이런다는 거죠. 다툼이 많은 부부가 있다면 보통 보면 네가 퍽이나 이런 말 있죠. 정말 최악입니다. 이런 말들 대신에 그럴 수 있어. 그럼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이런 얘기를 가능한 자주 하려고 애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사람들 옆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행복이 옮아요. 불행한 사람들 옆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불행이 옮아요. 참 이상해요. 부부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차이점 때문에 싸우는 경우들도 많이 있겠지만 자식들 때문에 많이 싸워요. 특별히 자식의 교육 또 미래 진로나 향방에 대해서 각각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르니까 아이들의 이 문제를 두고 서로 다른 이견을 보이다가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아이들을 중심으로 싸울 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혼하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잘 되게 그리고 아이의 행복을 위해 싸운 게 아니라 우리는 토론을 했다. 다만 토론의 방식을 잘 몰랐던 것이다. 그러나 이 토론의 방식이라는 게 조금 말의 차이에 의해서 때로는 그 사람의 인격을 들먹인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가문을 들먹인다든지 상대의 지능을 들먹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아이의 미래와는 무관한 것들을 건드리게 되면서 다툼으로 이어지고 이게 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이들의 미래나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논외의 것은 건드리지 말 것 꼭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중년 시기에 이혼의 주제가 되는 게 외도예요. 요새는 왜 이렇게 외도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한때 우리가 왜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거 좀 굉장히 부부간에도 무례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세상에 와이프는 하나뿐이에요. 허즈번드, 남편은 하나뿐입니다.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 이런 말도 안 되는 본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를 하는데 동료는 동료일 뿐이에요. 절대 거기에 아내, 남편 이런 이야기가 붙을 수 없어요. 호칭은 이 사람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겁니다. 오피스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거는 와이프, 허즈번드의 개념이에요. 전 이건 전적으로 외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런 외도를 마치 훈장처럼 사용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습관적 외도는 말입니다. 정신병이에요. 한번 눈이 헷가닥 해가지고 미쳤었나 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걸 이제 보다 고상하게 표현한다면 도덕적 실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일회성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쉽게 용서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값싼 용서는 가장 빠른 두 번째 외도를 불러오기 때문에 충분히 상담도 받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치유의 과정을 충분히 가져야 두 번째 외도가 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SNS를 통해서 만남을 갖거나 아니면 요새 DM이라 그래서 개인적으로 문자 보내는 것들 있잖아요. 정말 흔하게 이런 외도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때 외도는 정서적 외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우자가 이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외부 사람들과의 은밀한 대화를 주고받는 거 굉장히 부정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것들이 배우자에게 노출이 되었을 때 단순히 카톡을 봤어, 어떤 SNS를 봤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후로 발생하는 수많은 상상의 세계가 있는데 이 상상의 세계는 다 지옥입니다. 한순간도 빠짐없이 다 지옥이에요. 이걸 내 배우자에게 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이어서 내 아이들이 있을 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참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모든 순간이 다 지옥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지옥으로 몰아붙였다는 그 책임은 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중년의 이혼이 그렇게 아이들의 문제, 또 외도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면, 세 번째가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이 요새는 이혼의 주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우울증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아픈 거잖아요. 아픈 건데 배우자가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좋아지기도 하고 좀 나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완치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공황장애라고 하는 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3분의 1은 다 공황을 한 번쯤 다 경험을 해요. 그런데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게 때로는 이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리고 이 사람을 사회적으로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양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면서 사회적 관계가 파기되기도 하고 집안에서도 쩔쩔매고 내가 늘 이 사람을 들쳐업고 병원에 가고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 이 사람에 대한 안정성이 떨어지고 내 인생은 왜 지지하거나 혹은 치료하는데 평생을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충분한 돌봄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는 것도 돌봄이 부족해서 악화되는 경우들도 많이 생겨나거든요. 이혼으로 치닫게 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결과가 깜짝 놀랄 정도로 중년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서로 간에 조금 더 돌보는 시간을 오래 견뎌주자. 그리고 그게 함께 5년, 10년, 20년 이렇게 살아온 배우자에 대한 일종의 배려이자 사랑의 또 하나의 이름이다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년들의 이혼의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가 뭐냐면 돈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돈 문제 때문에 특별히 중년들이 많이 무너져요. 우리가 40대, 50대 가장 왕성하게 애들 키우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시기에 경제적 타격을 받는 것도 받는 것이지만 두 번째 입사, 세 번째 입사가 어려운 시기가 바로 이 중년이에요. 그럼 이런 경제적인 타격은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최근에 이혼 상담을 해보면 이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사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공과금을 못 내, 아이들이 학원비를 낼 수 없어, 병원비를 낼 수 없어, 타개할 수 있는 상황이 돈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상담할 때도 돈 상담은 가장 어려운 상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달이 가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이제 남아있는 돈이 완전히 바닥이 나거든요. 그때 그 이후로는 사랑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재취업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남편이 명예퇴직이라든지 희망퇴직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어서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내가 그래서 생활전세를 나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새롭게 일을 하지 않던 분들이 일을 하러 나가게 될 경우 몸에 대한 변화를 겪으면서 동시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더군다나 여성들에게는 또 일자리가 또 제한적이다 보니까 험한 일을 할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또 병까지 얻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일종의 중년에 예상치 못했던 불행이 가족을 후려치는 경우 결국 견디지 못했던 이 부부가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이혼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야말로 중년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혼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그 결이 참 예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조합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그럼 조합 좋은 부부들이 따로 있냐? 없어요. 사람들은 다 서로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딱 맞는 퍼즐은 없단 말이에요. 다만 얼추 맞으면 그래서 모양이 나오면 사는 거예요. 이걸 막 갈고 닦고 조금씩 조율을 해 나가는 건데 갈리면 아프죠. 닦이면 아프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일 적게 갈리면서 이 조합을 맞추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양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100% 양보는 없어요. 이 사람이 양보할 수준을 발견해 주는 게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사람의 문제가 5가지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5가지를 다 양보하겠어요? 2개 양보하면 엄청나게 양보한 거예요. 하나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은 2개도 양보할 수 있어요. 2개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은 5개도 양보하거든요.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림의 순간이라는 게 미칠 듯이 힘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중년의 나이를 먹는다는 건 이러한 기다림의 기회가 조금 더 늘어나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키우면서 나 아닌 또 다른 타인과의 조우가 많아졌어요. 조금 더 참는 능력이 생겨났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참는 능력을 조금 더 배우자에게 갖게 할 것인가. 보통 싸우는 부부들은 보면 현실하고 내가 꿈꾸는 바하고 생각하는 바하고 차이가 커서 그런 건데 이 차이가 큰 것들은 너무 크지만 않다면 하나만 좋아져도 이 부부는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큰 부부예요. 요걸 아는 부부는 행복한 부부예요. 엄밀히 말하면. 자주 싸우는 부부들은 싸움의 원인이 많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원칙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씩 좋아질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 내가 내 배우자에게 한 가지 고칠 것을 얘기한다면 내 스스로는 2가지 고칠 걸 찾아야 돼요. 너만 고치는 부부는 이번 생에는 못 살아요. 너가 한 가지, 그러면 나도 한 가지. 제안해서 하나씩 주고받아야 되는데 비율은 또 비슷해야 되겠죠. 그 사람이 힘든 무게만큼 나도 힘든 걸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행복한 부부와 싸우는 부부는 정말 저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 종이 한 장 차이는 뭐냐면 행복의 비율과 다툼의 비율 차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되게 싸우는 부부라고 생각하는 부부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거 부부들이 가지고 있는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부부는 아예 안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부부들보다 우리가 많이 싸운다고 생각하는 부부들이 있어요. A커플은 10번을 싸워. B커플은 2번을 싸워. 그런데 A커플은 자기네는 별로 안 싸우는 부부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는 이혼할 정도는 아니래요. 한 달에 2번 싸우는 부부는 우린 너무 많이 싸워서 우린 이혼해야 되는 부부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다르죠. 집안마다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어쩌면 우리 집도 기준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 되게 중요해요. 젊었을 때 잘 안 싸우는 부부들은 중년에도 잘 안 싸우고요. 노년에도 잘 안 싸워요. 이 사람들은 참는 능력이 하나가 있어요. 2번째로는 상대방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 폭발하는지, 어느 시점에 잠잠해지는지, 어느 시점에 다시금 평정을 되찾고 내게 다가오는지 요 시간과 방법을 알고 있고요. 3번째로는 이 사람을 안심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시간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가서 안아줘야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시기가 특별한 시기에 발생한 것이지 다른 시기에 이르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 건지 이런 모든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관찰력이 좋은 부부와 관찰력이 나쁜 부부가 어쩌면 세월이 지나가며 계속 싸우는 부부와 계속 싸우지 않는 부부의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좋은 부부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좋아요. 그리고 잘 사는 부부들 있죠. 이런 선배 부부들을 많이 만나는 게 중요해요. 잘 벤치마킹 해보세요. 그 존재를 되게 예뻐해줘요. 그냥 이렇게 볼 때마다 자기는 어떻게 이렇게 예쁘냐? 난 자기랑 결혼한 게 너무 좋아. 이런 얘기를 기뻐서도 하지만 립서비스처럼도 해요. 아, 니네 엄마는 최고야. 아, 니네 아빠 최고야. 아빠 진짜 멋있지 않냐? 항상 기준선을 지켜주는 거죠. 존중의 기준선을 지켜주면 놀라울 정도로 이 부부들은 잘 살더라. 이 부부들의 이 방법들을 좀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만의 예술도 나오는 거거든요. 잊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제안 드리는 거 첫 번째,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럼 이런 얘기 좀 자주 해주시고요. 2번째, 예쁘다 말해주셔야 돼요. 진짜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의 삶을 존중해주고 그 존재를 예뻐해주는 거거든요. 저도 저희 남편이랑 서로 얘기합니다. 우린 얼굴만 보고 결혼했다고. 너무 잘생겼어? 너무 이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진실이라서가 아니라요. 그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3번째, 챙겨주고 자랑해줘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저는 제 밖에 나가서 저희 남편을 귀염둥이라고 불러요. 정말 예쁘기도 하지만 이 남편이 나에게 너무 잘해준다. 자랑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다. 이렇게 해주는 게 정말 감사하다. 부부 동반 모임 있을 때도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배우자도 저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를 그 친구들에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부부들이 해야 될 일종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왜 안 싸우겠어요? 싸우죠. 왜 목소리 안 높아지겠어요? 목소리 높아지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배우자가 서로를 지켜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3가지 꼭 기억하신다면 어쩌면 이 꿀 떨어지는 부부들의 여러 핵심적인 이야기, 다툼만이 우리의 일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부들도 새로운 인생의 꿀을, 새로운 사랑의 꿀을, 새로운 부부의 꿀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